안녕하세요. 근거중심물리치료학 8강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도수치료의 효과를 설명하는 기전들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다만 이전까지 그리고 오늘 또 앞으로 소개하는 연구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비판적인 사고를 장착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건 도수치료의 그럴싸한 기전으로 흔히 거론되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관문조절설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관문조절설은 1965년 멜작 선생님과 월 선생님이 제안한 모델인데요. 핵심은 통증이 말초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뇌로 전달된다가 아니라 척수 뒷불에서 이미 통증 신호가 조절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말초에서 올라오는 감각 입력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굵고 빠른 초각섬유 A베타 섬유, 하나는 가늘고 느린 통각섬유 A델타와 C파이버가 있죠. 관문 조절설에는 A베타와 같은 비통증성 감각 입력이 늘어나면 척수 뒷불의 억제성 인터뉴런이 활성화되어서 결과적으로 통증 신호가 위로 올라가는 출력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문이 닫힌다는 은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부딪히면 본능적으로 움켜쥐거나 압박하거나 문지르거나 터는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비통증성 감각들,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것이 이런 설명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프레임이 바로 이 관문조절설 모델이죠. 그리고 이 논리는 임상에서 텐서 같은 전기치료를 설명할 때도 많이 등장해요. 고전적인 설명은 A베타를 상대적으로 자극해서 통증 신호를 억제한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관문 조절설은 정답이라기보다 통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 출발점이라는 거죠. 멜작이 1996년에 다시 이 이론을 정리하면서도 게이트 모델이 이후 통증 조절 연구에 큰 물꼬를 텄다라는 의미를 강조했어요. 최근에는 그 문이 실제로 어떤 세포와 어떤 회로로 구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연구들이 나옵니다. 척수 뒷불 인터뉴런 집단이 촉각과 통증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식의 연구들이죠. 그럼 도수치료는 어떨까요? 도수치료는 촉각, 압각, 관절 수용성 입력을 강하게 바꾸기 때문에 적어도 즉각적 통증 변화의 일부는 관문조절설로 설명될 여지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도수치료에 효과가 있다면 그건 관문조절설 하나로만 설명되긴 어렵고 뇌척수의 하행성 조절이나 기대와 맥락과 같은 다양한 요인까지 섞인 다요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관문조절설을 가능한 설명 중에 하나, 그럴싸한 가설 중에 하나로만 배치하고 이어서 나올 다른 가설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같이 한번 따져볼게요. 다음으로는 국소 곽인장과 통증이 있는 부위에서 미세순환이 떨어지고 대사물이 축적되면서 국소 저산소 환경이 만들어져 감작과 통증을 키운다는 가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꽉 쥐거나 꼬집으면 그 압박을 하는 동안에는 그 주변 부위가 노랗게 변하면서 혈류가 제한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죠. 그런데 압박을 풀어주는 순간 빨갛게 빠르게 돌아오고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일시적으로 혈류가 확 증가하는 반응성 충혈이 나타난 거죠. 이때 산소 공급이 늘고 일부 대사물 제거가 촉진되면 통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예요. 반응성 출혈 자체는 생리학적으로 잘 알려진 현상이에요. 혈류 차단 뒤에 재관유가 일어나면서 얼마나 크게, 얼마나 빨리 혈류가 회복되는지를 미세혈관 기능을 보기도 하죠. 또 메타 분석을 보면 허혈성 압박이 압통력치, PPT와 같은 통증 내성 지표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자기 보고 통증에는 일관된 이득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즉, 효과가 나타나는 결과 변수와 조건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트리거 포인트 주변의 혈관 환경을 보면 초음파로 관찰한 연구들은 트리거 포인트 주변 혈류 파형이 정상 부위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식의 보고도 있었어요. 그러나 연구들은 국소순환 혈관 역학이 뭔가 다르다는 관찰에는 도움을 줬지만
혈관을 압박하는 것이 재관율을 일으키고 이것이 대사물 제거를 해서 통증을 감소시킨다 라는 인과고리를 임상에서 단번에 증명해 주지는 않았어요. 정리하자면 수기적 압박이 반응성 충혈을 촉진한다는 것까지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수기적 압박이 통증을 줄인다까지 말해도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근거를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임상에서는 허혈성 압박 기법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상부 승모근 트리거 포인트 치료에서 허혈성 압박을 병행했을 때 지표가 좋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마찬가지로 통증, 압통력 치와 같은 임상 지표의 변화를 보여준다거나 진짜로 재관류가 대사물 제거를 통해서 통증을 줄였다라는 기전 자체를 직접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허혈 재관류 가설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생리현상, 반응성 충혈 자체는 꽤 확실한 것 같아요. 통증 부위 자체에서도 혈관이나 위세순환이 다르게 관찰될 수 있다는 관찰 근거도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도수치료의 진통을 재관유로 대사물 제거가 돼서라고 단정하기에는 임상에서의 기전 검증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 따라서 이 가설 또한 가능한 설명 중 하나로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번엔 말초 수용기 민감도 변화 가설을 볼게요. 지속적인 압박이나 기계적 자극이 국소 기계 수용기 또는 통각 수용기의 흥분성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염증성 감작 매개물에 대한 반응성을 줄여서 말초 감작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죠. 말초 감작이라는 개념은 염증이나 조직 손상 이후 통각 수용기의 역치가 낮아지고 같은 자극에도 더 크게 반응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대표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 브레디키닌, 수소이온, ATP, NGF와 같은 물질들이 통각 수용기의 이온 채널의 반응성을 높여서 잘 흥분되는 상태를 만들죠. 이와 관련해서 1983년 울프의 연구에서는 말초 조직 염증 이후 척수 뉴런의 반응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초 입력의 변화가 중추 흥분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틀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즉, 말초 단계에서 무언가가 달라지면 통증 전체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된 연구였죠. 또한 레빈 선생님과 동료들은 연구에서 염증 매개물 프로스타글란딘과 브레디키닌이 말초 통각 수용기의 기계적 민감도를 높인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제시했어요. 감작은 실제로 수용기 수준에서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기초 연구였죠. 그럼 도수 치료의 지속 압박이 이 감작된 상태를 직접 낮출 수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지속 압박은 기계적 변형을 통해 일시적으로 수용기 발화 빈도를 낮출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국소 간질에게 이동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자율신경계 반응 변화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현재 임상 연구에서 압박이 곧 염증 매개물 농도 감소, 수용기 역치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인과고리를 사람 대상에서 명확히 증명한 연구는 제한적인 거예요. 임상 연구들은 대개 압통력치 증가, 통증 점수 감소와 같은 결과들을 보고하지만 그 변화가 말초 수용기의 민감도 자체의 변화인지 아니면 중추 조절이나 기대 효과가 개입된 것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이 가설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말초 감작이라는 현상은 분명 존재하고 염증 매개물이 수용기 흥분성을 높인다는 근거도 탄탄한 것 같아요. 그러나 도수치료의 압박이 민감도를 직접적으로 낮춘다라고 단정하기에는 기존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이 가설 역시 그럴싸한 가능한 설명 중에 하나로 두고 다른 기전들과 함께 비교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조건화 통증 조절, 흔히 CPM이라고 불리는 기전을 함께 볼게요. 이 개념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EEJ, 이독제독, 아픈 자극이 또 다른 통증을 억제한다. 즉, 페인 이니빗 페인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쪽 손으로 차가운 물에 담가 통증을 유발하면 다른 부위에서 측정하는 압통력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국소 반응이 아니라 뇌, 척수 수준의 하행성 통증 억제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로 이해되고 있어요. 이 개념은 원래 1979년 리바스 선생님과 동료들이 동물 연구에서
DNIC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었어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거든요. 한 부위의 유해 자극이 다른 부위의 통증 신호를 억제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사람의 연구로 확장되면서 현재의 CPN 개념으로 정리된 거죠. 사람 대상 연구에서는 야니스키의 연구진들이 CPM을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정립했어요. 차가운 물 자극 같은 조건화 자극을 통해서 다른 부위의 통증 민감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자, 그럼 이걸 도수치료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지속 압박이 어느 정도 불편감이나 통증을 동반한다면 이 자극 자체가 하나의 조건화 자극이 되어서 다른 부위의 통증 처리를 억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지겠죠. 즉, 압박이 아프게 들어가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 아니라 말초 이전이 아니라 중추 하행성 억제 시스템의 활성화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통증 부위가 아니라도 전혀 다른 부위를 도수치료해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효과는 개인차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CPN 기능이 잘 작동하는 사람은 통증 자극 이후 통증 민감도가 뚜렷하게 떨어졌지만 만성 통증 환자 중 일부는 CPN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같은 자극을 줘도 억제가 잘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도수치료 중 통증을 동반하는 압박이 하행성 억제 시스템을 자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작동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환자의 통증 조절 기능 상태에 따라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볼게요. 환자에게 안전한 접촉 혹은 이 증상은 조절 가능하다라는 신호로 해석되게 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통증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자극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극의 의미였어요. 통증은 단순한 감각 신호가 아니라 위협의 평가라는 결과라는 관점은 모즐리의 연구들에서 많이 다뤄졌죠. 앞선 강의에서도 모즐리 선생님이 나오셨던 것 기억나시죠? 특히 통증은 손상과 동일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준 연구들이죠. 예를 들어 같은 자극이더라도 그것이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더 아프게 느껴지고 안전하다고 설명하면 덜 아프게 느껴지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어요. 즉, 기대와 맥락이 통증 경험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베네딕티의 연구진들은 플라시보 효과가 단순한 심리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내인성 오피오이드 시스템 같은 생물학적 기전을 통해 통증을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내인성 오피오이드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체 진통 시스템이에요. 오피오이드라고 하면 모르핀을 떠올리기가 가장 쉬운데 사실 우리 몸 안에도 모르핀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엔도르핀, 엔케팔린, 다이노르핀이 있죠. 이 물질들은 뇌와 척수에서 분비되어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하고 통증 신호 전달을 억제합니다. 작동 원리를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척수 수준에서 통증 신호 전달 뉴런의 흥분성을 낮추고 상행성 통증 신호를 줄이며 하행성 통증 억제 경로를 활성화해요. 즉, 통증 시스템의 볼륨을 낮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은 강한 운동, 스트레스 상황, 플라시보 반응, 그리고 일부 통증 치료 상황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 아픈 게 좀 풀리잖아요. 이럴 때 호르몬 때문이야 라는 설명이 바로 이 기전이에요. 정리하면 통증은 입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입력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도수치료는 어떨까요? 치료자가 안정된 태도로 접촉하고 환자가 그 접촉을 도움이 되는 자극으로 해석하고 내 증상은 조절 가능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위협평가는 내려가고 주의 초점은 바뀌고 기대는 긍정적으로 재구성되겠죠. 이 과정은 하행성 억제 시스템의 활성화, 자율신경 반응 변화, 통증 역치 변화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건 상상이라서 효과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 뇌 예측 시스템이 통증을 구성하는 과정에
실제로 관여한다는 점이에요. 다만 여기서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가설은 매우 설득력이 있지만 그만큼 모든 효과를 기대나 플라시보로 환원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그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도수 치료에 효과가 있다면 그 일부는 위협 감소와 예측 가능성 증가라는 인지 정서적 경로를 통해 설명될 수도 있다. 허나 이것이 전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말초 기전, 척수 기전, 하행성 조절, 그리고 위협 평가 변화까지 여러 가지 층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저는 임상에서 수기 치료를 제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 설명 가능한 근거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그 근거의 틀 안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앞서 설명한 기전들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들었던 여러 대형 학회의 이론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칼텐본, 벌리건, 메이털랜드, 얀다, 파벨 콜러 등 각 학파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석학들 역시도 당시의 과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치료를 설명하려 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최근 학파 간의 경계가 점점 옅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서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 이유도 결국 우리가 공유하는 이 과학, 생물학적, 신경과학적 시스템, 이런 기반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행위로 누군가를 치료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특히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도수치료가 특별한 비법이나 특정 학파만이 갖는 고유한 신비로운 기술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목표에 맞추어 적절한 맥락 속에서 적용하는 하나의 임상적 도구이다. 그 맥락을 이해하고 왜 지금 이 방식을 채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경력이 길지 않은 치료사라도 특정 학파나 방법론의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도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요리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스를 만들 때 물 몇 미리그램, 간장 몇 미리그램, 설탕 몇 스푼을 계량기 없이 정확하게 맞추는 능력이 과연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요? 또는 유명 셰프처럼 양파를 일정한 두께로 완벽하게 썰어내는 기술이 결과를 좌우할까요? 아니면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야 하는지, 왜 그 재료가 필요한지 전체 레시피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성재나 강래우 셰프님처럼 정점에 오른 셰프님들이 아니라면 기술이 기본 이상만 되어도 원하는 맛은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믿어요. 조금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20년 경력의 초밥 장인이 100원의 예산의 제한 안에서 만든 초밥 한 피스와 경력 1년 차의 신입이 코스트 무제한의 최상급 재료로 만든 초밥 한 피스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요. 그리고 블라인드로 놓았을 때 어떤 것이 장인의 작품인지 정확히 구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일본의 한 사회 실험에서 대부분의 참가자가 고급 재료를 사용한 1년차의 신입의 초밥을 장인의 작품으로 선택했다고 해요. 이 일화가 이야기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기술이 음식을 구현할 최소한의 수준을 충족한다면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재료와 맥락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요리사들도 실제로 비슷한 말을 합니다. 특히 정점에 오른 셰프일수록 그들과의 경쟁을 할 때 재료가 절반 이상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냉장고를 부탁해를 봐도 그렇잖아요. 기술은 그 다음이라고요. 같은 재료라고 한다면 당연히 20년차 초밥 장인을 1년차 신입이 이기기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같은 재료로
고연차 고경력의 스페셜한 선생님과 경쟁한다면 영원히 따라잡거나 이기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 재료를 잘 선택한다면 저연차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자신감을 심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연차와 관계없이 잘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선생님들은 단기간에 기술을 스페셜하게 만들었다기보다 재료를 잘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앞서 요리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도수치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 압박, 강도, 손의 감각, 숙련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와야 될 질문이 있는 거죠. 이 방식이 왜 필요한가? 지금 이 환자에게 왜 이 자극을 선택했는가? 어떠한 목표를 위해 적용하는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만 정교해지는 것은 레시피를 모른 채 칼질만 연습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만드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술은 필요 없다, 누가 해도 똑같다, 대충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워요. 부족하더라도, 제한되더라도 나름의 그럴싸한 논리적인 근거 위에서 올바른 접근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이유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필요한 기술을 정교하게 깎고 다듬고 숙련시켜야 하는 거죠. 왜 이 사람에게는 이 강도인가? 왜 이 사람에게는 통증을 유도하면서 도수치료를 하는가? 저 사람에게는 왜 통증을 유도하지 않는 도수치료를 선택하는가? 몇 초를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지 못한다면 기준이 없는 거겠죠. 아무리 손기술이 하려 해도 그건 기준이 없다면 치료라기보다 내가 원하는 느낌이라 익숙한 방식을 반복하는 것에 가까울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연구들은 제가 인스타에서 소개한 연구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올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팔로우 해두시고 이 연구들을 직접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 유쌤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연구를 아주 간단히 보자면 30초보단 60초나 90초가 좋았대요. 근데 60초와 90초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네요. 또 압박 강도도 3.9점보다는 6.2점이 좋았고 6.2도랑 8.2점 정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대요. 뭐 완벽한 근거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연구들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 스스로의 기준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러한 기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임상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복받았던 게 이러한 기준과 근거를 만드시는 분 밑에서 임상을 시작했고 성장했어요. 닥터바디의 정은호 교수님이죠. 당시에는 그저 탐구역에서 이런 연구들을 봤는데 이 행위의 의미까지는 잘 몰랐어요. 이제 막 시작한 1년 차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중요한 자산이더라고요. 이 쌓은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태도가 말이죠. 일화를 하나 설명드리자면 운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떠한 운동을 한번 하는데 숨을 참을 것이면 몇 초간 최대로 참게 할 것인가? 정은호 교수님은 7초, 저는 11초짜리 연구를 찾아왔어요. 연구의 근거는 이랬어요. 숨을 참게 되면 7초 이후부터 유산소 시스템에서 무산소 시스템으로 바뀐다. 이게 계속 누적되면 피로 물질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운동 효율이 급감하고 부상 위험도가 커진다. 뭐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뭐 각 운동의 횟수 사이에, 각 세트 사이에 최적의 휴식 시간에 대한 연구들도 막 찾았었어요. 함께 일해본 선생님 중에서 이런 디테일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정은호 교수님이 거의 대표적이었어요. 몇 초 동안 눌러야 하는지, 강도는 왜 그 정도인지 라는 질문에 어떠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던 분이 잘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떠한 분들이 계신가요? 또 무엇을 배우고 계신가요? 단순히 테크닉만 배우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은 어떠한 근거 위에서 어떻게 도수치료를 하고 계신가요? 선생님들만의 근거를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는 그 근거를 하나 더 쌓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